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다. 6개의 줄이 모두 끊어져 나는 오래전부터 그 기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때 나의 슬픔과 격정들을 오선지 위로 데리고 가 부드러운 음자리로 배열해주던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끔씩 어둡고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러나 나의 감각들은 힘센 기억들을 품고 있다. 기타 소리가 멎으면 더듬더듬 나는 양초를 찾는다. 그렇다.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기영도 시인의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였습니다. 시인의 낡은 악기처럼 누구나 내면에서 울리는 오래된 기타 하나를 품고 있지 않을까요? 그 기타에 순수 혹은 꿈이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로 악기의 줄이 끊어지고 망가져 이젠 못 쓰게 됐다 여길지도 모르지만 기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이따금 우리의 삶이 먼지투성이라 느껴지고 모든 것은 쉽고 빠르게 변해가고 덧없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먼지에 가려져 있던 푸른색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하니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백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을 쓰는 백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를 찾아주셨어요. 백민석 소설가님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백민석 소설가님은 1995년 문학가사회 여름호에 내가 사랑한 캔디로 데뷔하셨습니다. 한국 문학의 뉴웨이브 아이콘으로 주목받으며 활동하시던 중에 2003년에 절필하셨고 2013년에 다시 복귀하신 뒤에 정말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소설집 16 믿거나 말거나 박물집,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 혀끝의 남자, 수림, 그리고 장편소설 헤이 우리 소풍 간다, 내가 사랑한 캔디, 불쌍한 꼬마 한스, 목화밭 엽기전, 죽은 올빼미 농장, 공포의 세기, 교양과 감기의 일기가 있고요. 에세이 리플릿, 아바나의 시민들, 해밍웨이, 20세기 최초의 코스모폴리탄 작가가 있으며, 와,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셨네요. 예, 그거 왜 다 읽으시나요? 서점에 있는데, 서점에. 한번 다 읽어봤는데 정말 많으세요. 가장 최근에는 음악소설집 버스킹을 출간하셨습니다.
아, 네. 문장의 소리 2014년 정도에 출연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책 내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냥 지내요. 네. 집에서. 아, 네. 뭐 별거 없어요. 전혀 막 행사 같은 건 전혀 할 엄두가 안 나는 때죠, 지금. 네. 강의도 없고.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혹시 집필하고 계신 작품들 있으세요? 그 러시아에 갔다 왔는데 러시아에 대한 그 여행기 네. 쓰고 있어요. 아, 네.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내신 책 버스킹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악 소설집이라고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구성이 특이합니다. 일단 책에는 16편의 짧은 소설이 실려 있고요. 그 소설이 끝날 때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음반에 대한 작가님만의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버스킹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 사진들도 전부 작가님께서 찍으신 사진들이죠. 예. 네. 이 책의 집필과 출판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워낙 또 음악을 많이 듣고 네네. 또 이탈리아에 가서 그 버스킹하는 장면들을 사진을 좀 찍어온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설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찍은 좋은 사진들, 그 다음에 네. 좋았던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음악들, 그런 거랑 뭐 이렇게 소설을 엮어서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손바닥 소설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장편, 손바닥 소설. 그런 걸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음악과 사진과 소설. 네. 그러면 이 음반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먼저 구상하시고 그 음반을 선택하시는 건지 아니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 소설이 떠오르신 건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음반들을 먼저 고르고 음반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맞는 사진을 또 찾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초반에는 주로 락밴드들의 음악이 소개가 됩니다. 작가의 말에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보냈다고 적으셨어요. 언제부터 음악을 들으셨고 특히 락이라는 장르에 끌리게 된 계기가 있은지도 궁금합니다. 이 취향 같은 건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음반을 샀어요. 음반은 그때부터 샀는데 그때 처음 샀던 음반들이 다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는 그런 좀 센 음악들, 네. 강한 록 음악들이었어요. 그 취향이 안 바뀌더라고요. 네. 사람이 제가 왜 그런 취향을 갖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왜 안 바뀌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샀던 걸 지금도 들어요. 그 똑같은 음반을. 예. 락 취향이 변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클래식 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락이라는 음악은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듣진 않지만 그 취향을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성격인가? 책 제목도 버스킹이고 버스커들을 찍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소설에 등장하는 음악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들인 것 같은데 이 책에 버스커들의 사진을 실은 이유와 그러니까 제목이 버스킹인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음악을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제목을 버스킹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사진을 고른 거는 그 사진이 소설을 쓸 때 하나하나의 그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상징, 은유, 비유, 뭐 풍자, 뭐 이런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네. 뭐 어떤 그런 단어들을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사진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슬레이어라는 밴드가 등장하는 소설이 짧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슬레이어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마초적인 거예요. 음악만 들어오면 사운드만. 근데 거기다가 제가 붙인 사진은 좀 풍자적으로 할아버지들 사진을 붙였어요. 그래서 슬레이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진이 굉장히 풍자적이거나 아니면 좀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들리겠죠. 그렇게 우리가 사진은 제가 고른 이유도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능을 가지도록 그런 기준에서 고른 거예요. 또 다른 상상이 가능하게끔 뭐 이렇게 네. 소설을 읽으면 이 버스킹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읽으면 그 음악이 듣고 싶어지고 그 음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에 나온 소설에 언급하신 음악을 다 찾아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저 그 악마를 향해 소리 질러라라는 소설 되게 재밌게 읽고 마치 한진가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머틀리 크루라는 그룹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책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전 소설을 쓰실 때도 음악의 영감을 받아서 쓰신 소설들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등단해서 쓴 게 음악인 협동조합이라는 그때도 손바닥 장 쓰는 그 장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썼었어요. 95년, 1995년. 그때도 쓰고 계속 그 이후에도 음악에 관련된 소설들을 가끔씩 쓰긴 했죠. 네. 평소에 음악을 계속 들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제 듣고 싶을 때 골라서 음악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는 편이세요? 그냥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계속? 부엌에도 라디오가 있고 음식 뭐 할 때 들으려고 부엌에도 라디오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CD, LP 뭐 그런 거 다 작업할 때 항상 켜놓고 있고 그래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소설 작업을 하시는구나. 네. 안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는 못 그러거든요. 네,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집중하게 돼가지고 글을 못 쓰는 성격이. 그래요? 네. 저는 없으면 더 산만해지던데 그 음악이 없으면. 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성격인가. 버스킹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소설 16편의 소재와 주제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페미니즘, 동성애, 미투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이슈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사회 이슈들을 문학에서 다룰 때 혹시 작가님께서는 주의하거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항상 약자의 편에서 그 사람이 저랑 친하지도 않고 또 뭐 저랑 반대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감정이입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맥락을 또 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도 항상 좀 그런 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맥락 같은 거는. 맞아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네. 되게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들과 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한 것도 같아요. 16편의 소설에는 작가님의 분신으로 느껴지는 주인공도 있는데요. 특히 아프로디테의 못생긴 아이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반젤리스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리스 록밴드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를 흠모해가지고 친구들과 트리뷰트 밴드를 결성한 인물인데요. 이 반젤리스의 본명이 나중에 백민석으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님 모습이 많이 투영된 인물일까요? 소설 자체는 그 완전한 호구인데 제가 밴드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한때의 꿈이 그리고 그때 좋아했던 게 반젤리스와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였으니까 그때의 꿈을 좀 이렇게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요? 꿈처럼 진짜 꿈꾸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 소설을 쓰시고 나신 다음엔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아니면 슬펐지. 내가 왜 이랬지? 그때 할 걸. 네. 그 밴드를 한다면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 악기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베이스 하고 싶었어요. 베이스이스트. 지금은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요? 네. 지금 뭐 아무 생각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제 모두 접으셨어요? 예. 미련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시답니다. 그 주인공 반젤리스가 브런치 카페에 들러서 음악을 주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납작한 음악, 두툼하고 길쭉한 음악 중에 납작한 음악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여름처럼 약간 더운 날씨인데 오늘 같은 날씨에는 혹시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뭐 바게트 샌드위치 좀 건조한 거 있잖아요. 바게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런 게 좀 어울릴 것 같은 날씨이기도 하고. 집에서 걸어왔거든요. 한 30분.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약간 초봄 같지 않게 그쵸? 와스프의 실황 앨범 라이브 인 더 로가 등장하는 난 의사가 필요 없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킹이라는 소설집에 있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는 소설가와 그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소설가가 자신의 조물주임을 알고도
외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척 재밌는데요. 그 작품에서는 소설가가 현실에서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제 자기 대신 벌을 받는 등장인물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만드신 소설 속 등장인물들 중에 혹시 가장 미안한 인물이랄까, 뭐 가장 큰 죄의식의 반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공포의 세계의 주인공이 몹이라는 주인공인데 네. 살인자예요. 네. 근데 이제 소설에서 그릴 때 항상 살인자를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매력적으로 그리면 안 되거든요. 네. 원래 우리가 보통 소설을 쓸 때 독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소설가들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잘생기기도 하고 뭔가 멋있는 말도 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하나도 안 돼요.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비를 다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진짜 아주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내가 너를 너무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어떤 인물에도 이제 작가님의 어떤 그런 죄의식이랄까 이런 게 반영되는 건가요? 모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도 하겠죠. 저의 뭐 어떻게 표출되지 못하는 어떤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난 거기도 하겠죠. 네. 예. 네. 제가 그 사람하고 닮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사람 안에는 워낙 다양한 일면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네. 면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 안에는 정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멍청이도 있고 제 안에도 많고요. 네. 이 소설집 버스킹이라는 책에서 작가님이 제일 아껴 듣는 음반이라고 소개하신 It's a Beautiful Day Today가 등장하는 소설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실려 있는데요. 그 소설에는 심이라는 소설가이자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 이제 실려 있는 문장 중에 과거는 치욕적이고 현재는 고통스럽고 미래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나쁜 미래를 물려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아무 미래도 물려줄 수 없어서 슬펐다 라는 문장도 있고 원래 종말 문학에 대해 시험을 볼 생각이었지만 종말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루기엔 지나치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되었다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작가님의 전작들도 그렇고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들이 많은데 요즘 세상을 보면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가 도는 소설 속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단 디스토피아란 무엇일까요? 종말이란? 암울한 미래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오늘 그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 긴급 생활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정말 연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서울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1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이 디스토피아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뭘까요? 경고하고 위기를 자꾸 환기시키고 그 이상으로 뭔가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 이상으로 뭐 어떻게 예전에 우리 선배들처럼 뭐 그런 거는 소설가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소설가가 할 수 있는 건 경고, 네. 환기 뭐 이런 거. 마치 위험을 감지하는 새처럼. 네, 그런. 새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내가 몸집이 몸무게가 너무 비유하자면. 목양견? 아니 근데 정말 작가님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 경고의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경고가 있지 않아야 하나. 그리고 해답은 결국 각자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멍크의 음악 소설 뒤에 붙은 설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술의 발전은 대중적 인기나 밀리언셀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술의 발전은 혁신적인 예술가의 등장으로 이뤄진다. 처음에는 배척받고 시리에 빠지더라도 나중에는 잊혀지지 않는 예술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면이 문학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뭐 카프카나 뭐 아니면은 스토너 쓴 사람이 누구죠? 존 윌리엄스? 존 윌리엄스가 쓴 스토너라는 게 최근에 가장 그런 경우였는데 그것도 스토너라는 작품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미국 소설인데 유럽에서 번역이 되고 다시 미국으로 역수입돼서 최근에 인기를 얻은 그런 소설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네. 뭐 모더니즘, 리얼리즘 뭐 그쪽에서 다 그렇게 어떤 계열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르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세상에 미적인 것, 미학적인 걸 알아보는 사람은 늘 소수고, 대중적인 것보다 그런 소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미적 취향에 맞추는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대에는 소외를 받고 항상 소수한테만 인정을 받는 그런 걸 하겠죠. 근데 그 소수의 취향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뭐 인기를 얻게 되는 대중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시대를 앞서 나갔다고 그러죠 우리가.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인정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뭐 이런 생각.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소용없지만 이제 후대의 입장에서는 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나도 대중적인 그런 거는 포기하고 그냥 미래를 위한 앞서 나간 거를 추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는 후배들이 힘을 얻겠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음악에든 미술에든 문학에든 널리 사랑받지 못하고 잊히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들이 있다라고 이제 쓰셨어요. 다독가로도 알려져 계세요, 작가님께서. 그래요? 뜻밖이네. 누가 그러던가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네. 많이 읽혔으면 하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 책이요. 네. 제 소설들. 제 소설, 그다음에 네. 제 에세이, 네,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제발트, 그다음에 볼레아뇨, 부코브스키, 찰스 부코브스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팬들도 지금은 많은데 좀 더 많이 좀 대중적으로 읽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아. 대중적이진 않죠. 아는 사람은 아는 뭐 이런 작가들이죠. 이 책에 실린 소설 중에 신 리지의 라이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이프브? 제가 라이프. 라이프가 등장하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읽어주실 수 있나요? 삶이란 매 순간 실황이고 삶의 스튜디오 녹음은 없다. 삶이란 매 순간 실황이고 삶의 스튜디오 녹음은 없다. 예. 네. 이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삶은 다 라이브고 고쳤을 수 없고, 그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후회만 할 뿐이지. 근데 소설은 발표한 뒤에도 고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낸 책들을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낸 경우가 있는데 고쳐 쓰려고 하다가 소설은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 그 당대의 그 어떤 맥락 안에 놓여 있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조금만 고치고 그냥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뭐 좋든 나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원래 태어난 맥락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되게 동감합니다. 그러면 소설은 그냥 그렇게 아주 사소하게밖에 못 고치죠. 근데 그냥 정말 가정한다면 이 삶을 고칠 수 있다면 돌아가서 딱 고치고 싶은 순간 같은 게 존재하시나요? 그냥 안 태어났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나는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굳이 태어나야 하나요? 사람들 70억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77억 명인가 그런데. 전 세계에. 예.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백민석 작가를 잃는 거잖아요. 볼라뇨가 있잖아요, 저 말고. 제발트도 있고. 네. 그래도 부코스키 읽으세요, 그러면. 백민석 작가는 유일한데. 그래요?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유일하죠. 네. 방금 이제 개정판 말씀해 주셨는데 한겨레 출판에서 이제 개정판을 여러 권 내셨잖아요. 그게 그냥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재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되는 건 조금 고쳤어요. 여염 같은 거. 저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손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봤어요. 그런
작업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원고를 다시 본다는 것에 대한 느낌. 너무 부끄러워서 네. 거의 한 2년인가 3년을 그냥 원고 가지고 있었어요. 안 고치고 손 안 대고 네. 들여다보지도 않고. 네.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가지고. 재발견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뭐 그냥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후편을 쓰고 말지 뭐 이런 생각. 네, 맞아요. 지난 원고를 다시 고친다는 게 새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 같더라고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2003년에 발표하시고 2019년에 이제 개정판을 내신 러시아라는 소설은 한국 사이버펑크 SF 문학의 선구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F 문학 장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나 평가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예, 뭐 인정받는 작가들 보면 젊은 작가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래요. 네, 김채엽 작가나 예, 듀나 예. 작가나. 뭐 저는 여전히 장외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아니요, 전 그쪽에서도 저를 안 찾고 네. 또 그 장르 문학 바깥에 있는 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안 찾고 그래요. 우리 모두 그냥 그렇게 외롭게 존재하고 있죠. 사실. 아니 사실이야, 팩트. 네. 그렇지만 꿋꿋이 쓰는 게 중요하니까. 네. 작가님 최근 SNS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뭐 하나 쓰려고 해도 매번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운데 그러면 전에는 안 그랬나 하면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늘 그랬음. 4시간 앉아서 원고지 5장 쓴 사람. 이런 멘션을 올리신 적이 있나요? 예, 보통 주로 이러시나요? 4시간 동안 5장. 예, 저는 보통 이래요. 제 페이스가 다른 분들은 안 그런가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다 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네. 예. 저도 뭐 4시간 동안 많이 쓴 날이 원고지 10장 뭐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쓰고 계신 작품 있는지. 이제 소설은 이제 찾는 사람이 없고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러시아. 예, 예. 러시아 여행. 그러면 평소 작업 방식은 어떠세요? 집에서 쓰시는 편이세요? 예. 직장에 출근하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책상에 아침부터 앉아서 점심 때까지 써요. 점심 때까지. 예. 그리고 점심 드시고 예. 다시 그다음에 쓰시고.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는 기력이 딸려서 네. 딴 걸 해야지. 글을 못 써. 그냥 오전에 쓰시는 예. 스타일이시구나. 네. 딴 분들은 안 그렇죠. 밤에 쓰는 분들이 많죠. 저는 오후에 쓰거든요. 기력이 있어요? 오후에? 오전에는 집안일을 해야 돼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 오전에 다 해치우고. 저는 오후에 그 집안일 빨래하고. 네. 빨래를 오전에 하면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빨래를 일찍 해야 볕에 말리니까. 맞다.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럼 카페에 가서 쓰시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으시고. 음악을 못 듣잖아요. 카페에 가면 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다 제 마음에 안 드는 음악들이고.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책 날개에 들어갈 작가들 프로필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이벤트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찍어주신 작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안 찾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리려고 그 프로필에 그 내용을 썼는데 네. 전화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네. 요즘은 책에 보니까 사진을 안 싫더라고요. 잠깐만 내 것도 안 싫었나? 내 건 싫었네. 네. 아무튼 그런데 작가들이 이제 프로필 사진도 잘 안 찍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잘 싫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러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내리려고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네. 그러면 혹시 찍어주신 분 있으시면 작가? 예. 소설가 몇 명 있죠. 예. 네. 여러분 찾아주세요. 네.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제가 신해철 키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년기, 청년기에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형성된 자아가 되게 많아요. 다 커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들었고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한국의 락 밴드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실 음반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 들국화? 들국화 너무 옛날 건가요? 아니요. 들국화도 좋죠. 들국화. 그다음에 부활? 부활. 신하위? 백두산의 초기 작품들? 그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뭐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 부활 음반도 사고 그래요. 부활이 이승철 씨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나?
김태원 씨 네, 기타리스트. 네, 예. 네, 네, 그렇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다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입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백민석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실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버스킹 첫 번째 작품인데 그 영감의 사막에서 음악이 들려온다. 여기서 시작 부분 읽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 백민석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앉았다 떠난 식탁을 바라본다. 식탁보로 쓰는 무늬 없는 아마포 자락을 바람이 잡았다 놓는다. 식탁엔 입을 댔다 뗀 에스프레소 잔과 손가락 반만한 호박 고지 시루떡이 세 덩이가 놓여 있다. 반입 잘라 먹은 자리에 호박 고지가 비어져 있다. 바람이 다시 식탁 위로 불어온다. 사막의 바람이, 호박 고지를 반 시간 만에 꾸덕꾸덕 말려버릴 바람이. 하지만 이 나라엔 사막이 없다. 사막은 내 머릿속에나 있지. 그래도 바람은 내가 앉았다 떠난 식탁을 조금씩 핥는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좀 환상적이지 않은가요? 네, 표현들이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호박고지떡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딱 좋아해요. 네, 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새로 발견한 맛집 등 작가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코너인데요. 혹시 요즘 푹 빠져 계신 것이 있을까요? 요즘 갑자기 책을 좀 많이 읽게 됐어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 시간도 많고. 원래 많이 읽으시잖아요. 원래는 잘 안 읽었는데 지금 좀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읽고 제가 사람들이 전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예술가들의 전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 읽게 됐더라고요. 나이가 좀 먹으니까 딴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망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피츠제랄드나 네. 아니면 지금은 앤디 워홀 이런 빌리 홀리데이 이런 사람들의 전기나 아니면 자전적인 에세이 이런 거 찾아서 보고 있어요. 다들 제가 범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이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에도 들고. 네. 어떻게 망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를. 근데 망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다들 너무 잘된 인물들 아닌가요? 아니요. 다 비참했어요. 말년이. 그래요?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저 같은 이제 팬한테 알려진 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화려한 것만 알려졌고 네. 속대로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러면서 얻는 교훈들이 있으신가요? 전기는 쓰지 말아야지. 전기가 아니라 그 뭐지? 자서전. 자서전 쓰지 말아야지. 너무 창피해.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혀 끝에 남자에 실려있는 사랑과 중어의 이모티콘에 보면 당시의 표정을 슬픈 것도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 점 3개짜리 표정 없음이라는 이모티콘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요즘 작가님 표정은 그러면 어떤 이모티콘과 닮아 있을까요? 막 표정이 다양하지 않나요? 다양하게 하려고 다양한 감정을 유지하려고 네.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보면 감정이 제가 이렇게 기복이 심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되게 경쾌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디제이님 만나서. 네. 최진영 씨 만나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컴백하셨을 때, 컴백하시고 혀끝의 남자가 이제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냥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백민석 작가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감각이 독보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프로필 그거 내리지 마시고 작가들 정말 프로필 필요한 작가들 많을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차마 연락을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해 주셔서 독자로서 또 되게 기쁘고 즐거웠고 고마운 마음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민석 작가님의 신간 버스킹이라는 책을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시게 될 거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이언 버터플라이
알게 됐어요. 그 풀 영상을 찾아봤고 저의 어떤 노동요 같은 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은 음악과 함께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때론 되게 서정적인 소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소설집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님께서도 혹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제 책 좀 사주세요. 네, 여러분 사주세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아주 딱 짧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책 좀 사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민석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게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혜빈 시인, 권민경 시인을 모시고 사진과 문학에 대해 더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요. 그 yes or no 마지막 질문 중에 시와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좀 망설일 것 같다라는 질문에 두 분 다 no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 그런가요? 무엇을 선택하실? 저는 역시 시. 시. 네. 네. 여기 문장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문학을 얘기하는 자리죠. 그렇죠. 네, 저도 시입니다. 네, 망설임 없이 네네. 시를 선택하시겠다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진 작품이나 이제 시 같은 걸 보고 저희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이신 방수진 작가님께서 빛과 색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혜빈 시인님의 작품에서는 색감, 묘한 색감과 권민경 시인님의 작품에서는 따뜻한 빛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 작품에 대해서는 네.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네. 사실 빛과 색은 제가 작업을 할 때 시나 사진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예요. 저는 이제 권민경 시인님의 시를 원래 계속 읽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기 전에. 근데 이 키워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스테인드 글라스 같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빛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시를 읽고. 그래서 뭔가 어두운 실내에서 더 잘 보이는 그런 빛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났고 그 일정한 패턴이 무늬들이 이제 지그재그 얽혀 있고 멀리서 보면은 되게 커다란 그림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리처럼 투명하고 이게 납작한 표면은 되게 매끄러운데 이제 충격을 가해서 깨지면은 날카로워지잖아요. 유리 단면이. 그런 이미지를 느꼈고요. 제가 분리수거라는 팀에서 유리 역할을 맡고 있어요. 뭐 종이, 캔, 플라스틱 뭐 이렇게 있는데 전 유리의 이미지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 이제 시인님의 사진을 아직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한번 따뜻한 빛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권민경 시인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을 안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안사람이 안 그래도 강혜빈 시인이랑 같이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 파란피님이랑 안사람님이 네, 저희 안사람도 굉장히 인스타그램에 사진 혼자 그냥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강혜빈 시인은 프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마추어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같이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색감 얘기는 너무 당연하고 저는 강혜빈 시인의 시나 뭐 작품 그 사진 작품에도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색감 와중에 그 포인트가 된다고 그럴까? 중요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사진가로서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 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한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진의 기본기에 충실한다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워요. 진짜 빛이 있어야 색이 있다. 그쵸. 명언입니다. 네. 그리고 빛과 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뭐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혜빈 시인님께서는 실제로 파란피, 더 유명한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파란피. 나만 모르는. 파란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시에서도 파란색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라는 작품을 보면 파랗게 진열되어 있는 언니와 형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실제 사진에서도 푸른 계열의 색감이 눈에 많이 띄는데 실제로 그렇게 파란색에 많이 집착 그 과몰입 아니고요. 네. 제가 사진가 이름이 파란피인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무슨 뜻인지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파란피가 대체 뭐냐.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저 자신을 나타내는 뭔가 상징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이 아이스처럼 너무 차가워서 뭔가 데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너무 주고 싶어서 했고요. 뭔가 제가 좀 당연한 거에 물음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자주 껐다 켰다 하는데 어느 날에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파란색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대로 그럼 난 파란피다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랑 작업한 모든 분들이 이제 파란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뜬금없지만 뱀파이어도 생각났어요. 뱀파이어 좋아합니다. 네, 뱀파이어의 피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네요. 커밍아웃이나 밤의 팔레트 같은 작품에는 파란색뿐만 아니고 크레파스, 빨주노초, 알록달록, 노랑, 옐로우 같은 시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강혜빈 시인님 작품 세계에서 색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 작품 세계에서 색이란 이제 물방울이랑 빛이 모여서 만든 무지개처럼 아주 작은 메시지를 이제 큰 그림으로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모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가끔 나는 남들이랑 좀 다른가? 좀 섞이지 못하는 존재인가? 뭔가 이물질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특이하거나 별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항상 늘 기울어진 것들이나 뭔가 정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 아니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조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컬러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대부분 여자 아이들한테는 핑크색 옷이나 인형, 남자 아이들한테는 푸른 계열의 옷과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좀 깨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뭐 성별이나 나이, 인종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고유의 컬러를 가질 수 있고 그 컬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색에 대한 어떤 철학을 들었어요. 권민경 시인님이 찍으신 나무와 숲에 관한 사진 때문인지 시에서도 나무, 뿌리, 숲, 오동나무, 손차양 같은 단어들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평소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편인가요? 영감을 얻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뭐랄까 자연을 희구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 습작기 때부터 그 근원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나무나 뭐 돌이나 바위나 뭐 아니면 우주 같은 것들 이상하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사실 근원적인 단어들은 동화에 많이 쓰이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런 단어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쓰되 약간 촌스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지금의 말투 있잖아요. 뭐 비속어도 많이 쓰고 시에 그런 편인데 성향이 아닐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온 성향. 특히 뭐 영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몸에 마음에 묻어있는 것들. 네네. 네. 권민경 시인님의 시 중에 방금 비속어 얘기도 해주셨지만
동병쌍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네, 그걸 보면 마음이라는 사진 작품의 설명이 같이 떠오르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저녁에 죽은 나무가 나 같다. 동병상련의 동병쌍년들. 오늘은 이 나무를 자매라고 부르자.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사진 작품의 설명이죠. 네. 이 두 작품을 만드신 배경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동명상련은 발음이 참 네. 그렇죠. 저 최진영 선생님이 발음하는 게 참 좋네요. 네, 제가 다시 또박또박 해드릴게요. 찰지네요. 동명상련은 사랑에 대한 시인데 뭔가 가슴 아픈 전혀 다가가지 못할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에 대한 시인데 그 마음이라는 시리즈도 예술하는 분들은 자주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음에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무들이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빛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냥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찍고 다니는 거고 일단 사진을 먼저 보고 제목을 그 뒤에 붙인 이건 그런 케이스라서 그렇게 마음이라고 짓게 됐고 네 뭔가 지금 말이 꼬이네요. 네, 그치만 전해졌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를 사진만큼 사진을 시만큼 좋아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진 얘기만 해가지고 이쯤에서 두 분의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 직접 고르신 시를 읽어주실 거예요. 먼저 강혜빈 시인님의 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몇 시의 샴이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강혜빈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시의 샴. 왠지 몇 시에 나는 내가 되고 싶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단면이 파랗고 축축하다면 여름도 여자도 아닌 얼굴을 나눠 입고 싶어. 파란피는 어디에나 흐르고 어디에선 굳어가고 아직 깨어있는 우리들은 아주 옅은 방식으로 숨을 쉬겠지. 자세히 듣지 않으면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잘 봐. 그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방식. 나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응원해. 모두들 눈, 코, 입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싸우고 구르고 부딪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아이를 씻기고 물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사이좋게 빨래를 널고 물에 밥을 말아먹고 매일 다른 색의 말을 누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었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울지 않게 되고 그렇게 시시한 어른이 되는 보통 삶을 꿈꾸고 있겠지만 있잖아, 보통이란 뭘까? 우리들은 모두 살아있어서 달이 뜨면 영혼이 솜처럼 부풀어 오르지. 외로울 때마다 등을 맞대고 가지런히 누워서 우리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려면 아직 멀어서 너희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랬지. 때때로 누군가 이곳을 다녀가고 배 위에 머리카락이나 말린 꽃 같은 걸 놓아두는데 왜일까? 나를 지우고 다시 쓸 때마다 밤은 반대로 돌아 누워서 내가 드디어 묵음이 되어서 너는 너의 그림자를 핥는다 하루 종일. 그게 얼마나 까만지도 모르고 빨고 뱉고 마시고 토한다 하루 종일. 나는 그림자에게 축축한 비밀을 말해주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 다만 너는 너의 뒷면을 핥는다 하루 종일.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빨고 뱉고 마시고 토한다 하루 종일.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잘 봐.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네. 좀 길죠? 네.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파란피라는 시어가 나오기도 하고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관이나 주제들이 맞닿아 있는 시라서 낭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몰입해서 들었어요. 이번에는 권민경 시인님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제 첫 번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서 이름 부르기라는 시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권민경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부르기. 시간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누군가의 고통이 정말 나를 아프게 하나? 나는 누워있는 이름을 스쳐간다. 곁눈질 몇 번. 계절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봄은 한 바퀴 돌아. 자연농원에 갔던 기억. 나를 부르던 최초의 발음. 장명수 아저씨 모세처럼 수염을 쓰다듬으며 무명들에게 말한다. 너는 민경, 권민경, 권민경이야. 아가가 권민경들이 되어 걸어나간다. 내 이름은 엄마가 옥편을 뒤져서 만들었어요. 3번보다는 더 불렸고. 너의 이름은 어떠니? 너의 이름은 어떠니? 네 이름은 누가 지었니?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인데. 내가 거기 있는 것도 내가 너라서 슬픈 것도 아니지만 많이 써본 글씨, 많이 들어본 의미 없이 같은 발음, 각지고 끝이 둥근 이름, 건건건 민민민 소리낸다. 자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네 이름 말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것이 된다. 살아있는 것이 된다. 살아있는 것이 된다. 아무렇지 않게 미끄러지기. 권민경. 모르는 구멍.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저희 오늘 녹음을 하는 날짜가 4월 16일인데 네. 그 세월호 6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배 안에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2학년 9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있었어요.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고 의미가 그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연히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었던 게 감히 뭐 내가 거기 있었던 느낌을 들진 못하지만 남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에고 서치라고 해서 이제 자기 이름 자주 검색해 보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누군가가 아직 이 친구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을 발견했을 때보다 오히려 반가운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뭔가 기도하는 느낌이었다는 게 그렇네요. 숙연해지는 아니요. 시와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장르가 무척 닮은 면이 많은 예술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사진을 찍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 쓴 시가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있는데요. 네. 네, 예전에 발표했던 시인데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다가 이제 어떤 골목에 갔는데 한가운데 인형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인형에 눈이 없었어요. 네. 그 인형을 보고 영감 받아서 쓴 시입니다. 아, 네. 낭독해 주실 수 근데 있나요? 이건 조금 짧으니까요.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필름 속에 빛이 흐르게 두는 건 누구의 짓일까? 눈 없는 인형을 줍는다. 맨발로 암실 속을 걸으면 발끝에 치이는 머리들. 부드럽고 차갑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 없이 누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할 일도 없이 마주 앉아 찬밥을 퍼먹는 저녁. 완전해지려고 스스로 손목을 깨무는 노을처럼 몸보다 먼저 말을 밀어내려는 식탁에서 너는 가끔 사람처럼 군다. 내가 숨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동안 표정 없음에 대해 배 속에서 자라는 소음들에 대해 하고 싶음에 대해 죽은 비둘기를 쪼아먹는 빵 조각들에 대해 내가 기어코 벤치의 두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죽은 줄 모르는 것들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 울지 않는 게 강한 걸까 물어보면 참을수록 햇빛과 친해질 수 있다고 답하듯이 산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하기 때문에 화창한 날에도 우리에겐 울 권리가 있다. 아는 일을 모르는 척 되갚는 건 한 명의 내가 지워지는 기분이 좋아서지. 우리는 서로의 네거티브, 하얘지지 않으니까. 어제 포도주를 나눠 마신 풍경과 오늘 모르게 지나친다. 네, 감사합니다. 시를 들으면서 계속 눈이 없는 인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권민경 시인님께서 혹시 시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시는 가져오진 않았으나 네.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발표하지 못한 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목은 허니문이고요. 네. 사진이랑 시랑 좀 같이 가는 기획 같은 어떤 한 쌍인데 허니문이 남들은 되게 막 달콤하고 아름다운 시기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네. 첫 그 허니문을 시작했는데 그런 구질구질함이 허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원래 그 허니문 시리즈를 갖고 사진을 찍다가 시도 쓰게 됐는데 저희 안 사람한테 뺏겼어요. 시를 뺏긴 게 아니라 허니문이란 기획이 제가 찍는 것보다 그 구질구질함을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안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획을 줬어요. 컨셉을 뺏기신 거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평론 쓰는 것도 그렇고 약간 기획자에 더 만든 게 아닌가. 뭐 서로 잘하는 분야가 그렇게 딱 아기가 많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시 뭐 중간에 뭐 매니맨 워크 쿵쾅쿵쾅 막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태국에 신혼여행 갔을 때 저 풀빌라 같은 거였는데 뭐 옆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아무 고지도 없이. 근데 저는 이제 막 화만 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영어를 못하는데 전화해서 네, 매니맨 워크 쿵쾅쿵쾅 하니까 바꿔주시라고요.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언어란 그쵸, 맞아.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 통해. 네, 매니맨 워크 쿵쾅쿵쾅이다. 네, 그것이 그렇죠. 허니문이다. 와, 네. 역시 그 결정적 단어만 있으면 네, 맞습니다. 되는군요. 결정적 단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진 찍기라는 것이 시 쓰기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사진 선배로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사진 선물었어요? 네, 사진 선배로서. 저는 뭐 약간 시와 사진을 비슷한 선상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나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특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 자신의 시선이 가장 특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용기 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처음 시를 마주한 순간 느꼈던 그 반짝이는 그 힘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습작을 할 때 이제 포스트잇에 붙여두고 늘 되새겼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갑자기. 네. 자기만의 그렇네요. 시선을 네. 믿고. 네, 좋습니다. 네, 권민경 시인님께서는 사진 선배라고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 사진을 먼저 찍어본 자로서. 그런 자로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거를 찍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맞아. 발견이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집안에 칫솔 하나 찍더라도 보통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단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만의 사진이 아닌 사진들은 뭔가 작은 거를 놓치는 사진들인 것 같아요. 엄청난 것만 찍으시려고 하는 거. 근데 뭐 엄청난 것도 그 자기만의 시선이 남겨 있으면 그건 좋은 사진이겠죠. 근데 일단 주변에서 뭐 집안에 굴러다니는 뭐 작은 사물부터 시작하셔도 양말 한 짝부터. 네네. 물론 그게 어떻게 접혀 있냐를 보면서 찍는 것도 맞아.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부담 없이 자기 세계를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시선. 자기만의 시선. 근데 이거 사실 글쓰기에도 똑같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여러분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시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과 문학이 아니라 사진으로 소통하는 행사 같은 거를 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행사 꼭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시, 사진 이런 워크숍이나 강의만 해봤었는데 이제 사진전 열거나 이제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 분들이랑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요. 뭔가 재밌는 이벤트들을 기획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확정이 되시면 해볼게요. 네, 파란피라는 이름으로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권민경 시인님께서는 네, 저도 확실한 계획은 아닌데 저희 안사람이랑 콜라보를 해서 뭐 시랑 글, 짧은 뭐 아포리즘이라 그러나요? 그런 짧은 글 콜라보도 조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진을 너무 안 찍어서 전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사실 전시라고 하기도 되게 민망해요. 사실 저는 되게 저는 진짜 아마추어라서 대신에 사진에 관한 평론은 조금 더 열심히 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언젠가 그 허니문 기획 그러니까. 시리즈 저희 볼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 허니문은 네. 저희 안사람은 그 이미 전시를 했거든요. 하셨구나. 그 성남문화재단의 그 어떤 지원을 받아서 단체전이지만 그 중에서 엄청 크게 전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책도 가져오긴 했는데 네. 보일 수 있긴 해요. 네, 책이 있어요. 네, 도록이 나와서 거기 네.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검색해도 아마 이유영 허님은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유영의 허니문. 네, 알겠습니다.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시인으로서의 작품 계획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곧 제 첫 시집이 출간될 예정이니까요. 갑자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제 영혼과 피땀 눈물을 제 수명을 깎아서 만들었으니까요. 첫 시집의 제목. 제목이요? 제목은 비밀입니다. 네, 곧 간질하네요. 간질간질. 네. 그리고 뭐 시인으로서의 저의 원대한 포부가 있다면은 사실 그냥 누군가 제 시를 읽고 이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일상의 그런 작은 부분이 그 돌멩이를 이렇게 던진 것처럼 물결이 이렇게 이뤘으면 좋겠고요. 시와 사진이나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전방위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시집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권민경 시인님은? 네. 저는 두 번째 시집 원고는 다 묶였는데 이거를 너무 금방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묵혀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묵혀두고 있고 지금 에세이 연재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 안에 책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고요. 큰 계획이 없고 그냥 저는 항상 좀 이게 비속어인데 존버하는 존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가만히 흔들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건 정말 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힘든 맞아. 일이죠. 네, 어렵지만 꼭 잘해내고 싶은 계획이죠. 존버는 승리합니다. 네, 승리하고 싶습니다. 승리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진이란 무엇이다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강혜빈 시인님. 나에게 사진이란 시다. 네. 권민경 시인님. 네, 저한테 사진은 빛이다. 빛. 네. 치읓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에요? 둘 다겠네요. 비지자. 빛이자 빛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강혜빈 시인님과 권민경 시인님과 사진과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네. 그냥 네.
건강하세요. 아,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코너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이제 문학과 함께 연관질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을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 이제 네, 네. 뭐 시인이나 소설가분들의 그런 사생활이라 TMI 네, 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30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면 안 되나요?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쵸. 그게 네,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3부도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마음을 안고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문장의 소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